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지배했던 자의 상징이죠. 권력과 신성의 증표, 바로 파라오 모자와 코브라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게 왜 권력이 잘 모르겠는데 참 취향이 희한하긴 하네. 아무튼 오늘의 영웅은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파라오인데요. 이 파라오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짜 수염을 붙이고 남성 파라오 의복을 입고 정치에 나섰던 여성 파라오라는 것입니다. 신왕국 시대 최초의 여성 파라오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바로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 태양신앙을 상징으로 세웠던 거대한 기념비 오벨리스크입니다. 현재 이집트에 남아있는 오벨리스크 중에서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가 오늘의 주인공이 세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요. 높이는 무려 약 29.5m. 당시 기술로는 말도 안 되는 규모죠. 다음 힌트는 바로 고대 이집트를 상징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장제전입니다. 장제전은 영웅의 장례신전으로 석회암 절벽 아래 3개의 단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영웅의 권력과 위세를 느낄 수 있죠. 여기는 저도 다녀왔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웅은 정복전쟁보다는 건축, 무역, 예술 등으로 나라를 번영시켰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영웅의 제위기관을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신의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지혜와 결단력으로 이집트를 번영으로 이끈 인물, 한계를 넘어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파라오의 자리에 오른 인물, 그가 바로 오늘의 지구 영웅전 주인공입니다. 지구영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집트의 진정한 여왕 하트셉수트입니다. 하트셉수트, 이름부터 하트잖아. 하트셉수트는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를 열었던 18왕조의 제5대 파라오이자 파라오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여성 파라오입니다. 네, 원래 쓰신 거 벗어도 됩니다. 그 여러분이 보는 그 이집트 왕의 수염은 진짜 수염이 아니고 저기 만들어 붙인 겁니다. 머리도 빡빡 깎은 다음에 이게 쓰는 거고, 제가 아까 썼는데 빡빡 안 깎은 거는 양이, 내가 이거 한다고 머리까지 밀 수는 없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트셉수트를 알아보려면 그가 등장하는 시대를 먼저 알아야겠죠. 좀 과장 더하기 단순화해서 말하면 왕조에는 여왕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여왕이 등장하는 때는 정치 세력의 균형이 잘 잡혀 있거나 반대로 극도로 편향되었을 때, 시기적으로는 전성기와 멸망기의 여왕들이 잘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트셉수트와 클레오파트라, 선동여왕과 진성여왕, 예카테리나 2세와 서태후, 각각 균형 잡혔던 시대, 편향되었던 시대를 대표하는 여왕들입니다. 다만 이 전성기나 균형기에 등장한 여왕이라고 해도 일정의 균형에 추러서 밀려서 존재하는 경우와 본인 스스로가 권력의 균형추가 되어서 적극적인 권력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트셉수트, 예카테리나 2세, 마리아 테레지아가 적극적인 권력 행사를 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여왕이고 이집트 전역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건축물과 기념비를 남겼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모습과 기록이 모두 사라지거나 지워진 신비의 여왕이 하트셉수트입니다. 하트는 최고, 으뜸이란 뜻이고요. 셉수트는 고귀한 여인, 고귀한 여성이란 뜻입니다. 즉 하트셉수트라는 이름은 고귀한 여인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녀는 여성 파라오로서 어떻게 시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고대 이집트를 찬란한 번영의 시대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앞서 하트셉스트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트셉스트의 아버지이자 고대 이집트 제18왕조 3대 파라오인 투트모세 1세입니다.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해 고대 이집트의 군사적 위상을 높였어요. 두 번째 인물은 하트셉스트의 남편이자 이복 동생인 제4대 파라오 투트모세 2세입니다. 하트셉스트와 결혼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졌으며 하트셉스트는 왕비가 되어서 투트모세 2세의 뒤에서 정치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후에 투트모세 3세가 파라오로 즉위하자 하트셉스트는 섭정을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은 하트셉스트의 정치적인 조력자 세넨무트입니다. 그는 평민 출신이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궁정관리로 발탁되어 하트셉스트의 딸 네페루레의 교사이자 장제전 건축 총괄자로 활동했는데요. 장제전 내부와 자신의 무덤에 하트셉스트의 이름을 새겨서 그녀의 권위를 강조하는 또는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트셉스트와 세넨무트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기원전 1750년경에 셈족인 힉소스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130년간 나일 델타 지역인 하이집트에서 중이집트까지를 힉소스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을 축출하고 새로 세운 왕조가 바로 신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조 제18왕조입니다. 제18왕조는 하트셉스트, 투트모세 3세, 아멘호테프 3세와 같은 파라오들이 고대 이집트를 부강한 국가로 만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시대를 이집트 제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중동의 역사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문명의 양대 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명은 극단적으로 달라요.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지형이라 끊임없는 외침을 받습니다. 동시에 이곳은 극도의 자원 편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없이는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의 경제 블록을 구성해야만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국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교류하고 싸워야 하는 땅입니다. 반면 이집트는 정반대입니다.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아주 고립된 지형입니다. 서쪽은 사하라 사막, 북쪽은 지중해 바다, 동쪽은 시나이 광야, 남쪽은 아프리카 정글이 맡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립이 기나긴 나일강을 따라 벌어지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분쟁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요인으로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힉소스의 침공으로 처음으로 외부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이집트인의 인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전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용히 살면 타인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건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남이 나를 건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쳐서 제압해야 된다. 아흐모스 1세가 힉소스 세력을 몰아내고 상하 이집트를 통일하면서 제18왕조가 시작되는데요. 제18왕조의 수동은 상이집트의 테베였습니다. 지금의 룩소르죠. 힉소스 덕분에 호전적이 된 18왕조의 파라오들은 남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누비아 원정에 열정적으로 종사하는데요. 이 누비아인들은 사납고 거친 종족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간주했는데 이건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꾸로 정복당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누비아를 누르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집트가 아무리 자급자족한다고 해도 세상 모든 게 다 있지는 않아요. 이집트에 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산물들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산물이 황금과 유향이었습니다. 앞서 인물 미리 보기에서 언급했듯이 오늘 하트셉스트 이야기에서는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계도를 준비했습니다. 투트모스 1세는 뛰어난 장군으로 힉소스 전쟁에서부터 활약했어요. 혈통은 정확하지 않은데 아멘호테프 1세가 죽자 파라오로 즉위합니다. 그는 이집트 최초의 정복군주로 2번이나 누비아 원정을 떠나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고 팔레스타인으로 나가 시리아까지 진출했습니다. 투트모스는 왕의 직계가 아니었으므로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아흐모세 1세의 딸이자 아멘호테프 1세의 이복 누이인 아흐모세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하트셉스트가 태어났어요. 투트모스 1세는 정복군주답게 두 개의 중요한 건축물을 남깁니다. 첫 번째가 카르낙 신전으로 이 신전을 대대적으로 크게 중축해서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파라오의 무덤이 있는 왕가의 계곡입니다. 왕들의 무덤이 너무나 허무하게 독을 당하기도 하고 흩어져 있으니까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는 절묘한 협곡을 찾아서 파라오의 매장지로 선택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도굴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항아리처럼 막힌 고단에 긴 터널을 파고 안쪽에 묘실을 두는 새로운 무덤 양식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왕가의 계곡에 가보면 산이 감싸고 있으면서 하여간 이게 뭔가 딴 세상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썼죠. 투트모스 1세는 다음 후계자로 자신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킵니다. 이 근친혼은 이집트 왕실에도 굉장히 흔한데 어떤 왕가의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하트셉스트는 제1왕비의 맏딸이었지만 아마도 여자였던 관계로 후궁인 무투노프렛의 아들 투트모스 2세와 결혼시켰고 투트모스 1세가 죽자 2세가 파라오로 즉위하게 되죠. 파라오로 즉위할 때 투트모스 2세는 21살이었고 하트셉스트는 22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트모스 2세는 치세도 짧았고 정복학 아버지와 이집트의 측천부라고 할 수 있는 하트셉스트에게 가려서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진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트셉스트를 투트모스 2세와 결혼시킬 때부터 하트셉스트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고 준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투트모스 2세는 약 13년을 통치하는데 30세 전후의 나이에 요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치기간도 3년이라는 설과 13년이라는 설이 갈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파라오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자녀가 딸 네페루레밖에 없었기 때문에 투트모스 2세는 후궁을 들여서 투트모스 3세를 낳습니다. 투트모스 2세가 하트셉스트의 이복 동생이니까 이 아들은 하트셉스트에게는 의붓 아들이면서 조카도 되죠. 이 아이가 어린 나이, 즉 2살 혹은 4, 5살 때 투트모스 3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투트모스 2세의 짧은 통치가 끝나고 왕위는 아직 어리고 후궁의 아들인 투트모스 3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집트를 번영으로 이끌 진정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투트모스 3세의 계모이자 고모였던 하트셉스트죠. 그녀는 어떻게 여성으로서 파라오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투트모스 3세가 즉위하기 전 했지만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투트모스 2세의 왕비이자 3세의 계모였던 하트셉스트가 공동 통치자로서 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런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탁월한 영웅이었던 투트모스 1세의 안배가 있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하트셉스트야말로 제18왕조의 개창자인 아흐모세 1세의 직계 혈통이었고 투트모스 1세의 정실 부인의 자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왕비가 되긴 했지만 아버지의 배려로 왕비일 때도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트셉스트를 찬양한 기록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지방들을 이끄는 밧줄이자 그 땅덩어리를 붙들어매는 단단한 말뚝이신 그녀는 또한 남북 모두를 제어하는 훌륭한 닷줄이시도다. 뭘 밧줄로 붙들고 다스리고 어쨌든지 이것은 당시 상하 이집트의
갈등이 있었고 상하 이집트를 붙들어 매고 뭘로 붙들어? 정책으로 붙들어 매고 다스리는 훌륭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집트인이 파라오를 찬양하는 글은 아시리아 또 문장은 또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강하고 직선적으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집트는 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면 좀 낯간지럽기도 한데 좀 섬세합니다. 말씀으로 명을 내리는 귀부인이시여. 이거 오해하기 쉬운데요.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명령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일하겠어. 말로 일한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 그 탁월한 계획으로 두 땅 모두를 만족시키네. 다른 나라였던 상하 이집트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뭘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 부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부흥은 자칫하면 지역 격차를 더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밧줄로 묶고 두 개를 다 번영시켰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일을 해냈다는 건 하트셉스트가 경제 운영 역량이 탁월했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 7년경에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다시 즉위식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섭정이 아니라 진짜 통치자다 이거죠. 이때부터 완전한 파라오로 즉위하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투투모세 3세를 내친 건 아니고 명목상으로는 공동군주로 즉위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매 모양을 한 호르시 신의 현신으로 여겨져서 파라오는 남성이라는 관념이 강했습니다. 이때부터 하트셉스트는 자기가 공식 파라오가 되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식 석상에서 파라오의 수염을 달고 남성 파라오의 의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하트셉스트의 장제전 기둥에 세운 조각들을 보면 모두 오시리스 복장을 한 하트셉스트인데 다 수염을 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장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는지는 좀 불확실하다고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공식 행사나 제사 지내거나 이럴 때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트셉스트가 금남의 벽을 완전히 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 문헌에는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파라오로서의 어떤 권력, 자격의 한계였지 않느냐, 뭔가 제약이 걸렸던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종교라는 것은 이게 신앙의 영역도 있지만 의학의 영역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서는 생물학적 정의가 우선되었고 권력이라는 거는 이제 권력의 자격, 조건이 중요하니까 남성으로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건 이런 공동군주자 때문에 생긴 용어가 파라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집트의 이제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부터 있던 인칭이 아니에요. 이때가 왕이 2명이다 보니까 이 모든 기록이 두 사람의 호칭을 각각 변기해야 됩니다. 고귀한 장소, 즉 궁전을 의미하는 단어로 왕을 표기했어요. 그 단어가 페르아라는 건데 드높은 거처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아가 파라오로 바뀌었다고 해요. 직계 혈통이었지만 여성이란 이유로 왕이 되지 못했다가 마침내 파라오의 자리에 올랐을 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돼봐야 알지 뭐. 어린 시절부터 지혜와 정치, 신앙에 대해 배우며 마음속으로 준비해왔지만 공식적인 권력은 늘 남성의 손에 있었어. 공동 파라오로서 섭정을 거쳐 완전히 나의 통치권을 갖게 되었을 때 신과 민중 앞에서 단지 혈통이 아닌 지혜와 능력으로 왕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여성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나라를 평화롭고 번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어. 이제 나는 파라오, 신의 대리인으로서 수많은 세대가 이어갈 위대한 유산을 남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하트셉스트의 통치기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푼트라고 불린 남쪽 땅으로 떠난 대규모 무역 원정인데요. 이 원정은 군사적 정복이 아닌 평화적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녀의 외교적 감각과 통치 전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원정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원정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떠나는데 푼트의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좌우간 나일강 상류
아프리카 정글 지역, 대체로 수단 동쪽 지역에서 에티오피아와 홍해로 가는 방향 쪽에 있는 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탐험 혹은 무역선단의 원정이어서요. 무장 인원은 소수의 병력만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 원정의 최대 목적은 수로 개통이었어요. 장제전의 벽화에 이때 출발한 범선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선원이 무려 150명, 길이가 70피트 정도로 추정되는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원활한 무역을 위해서 돛과 노로 움직이는 5척의 대형 선박으로 나일강을 따라서 푼투 지역까지 항해가 가능한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실어온 무역품을 이집트인들은 곡물이라고 기록했는데 사실은 무역 제품이죠. 아프리카인에게 인기 있는 이집트의 상품은 유리 제품과 장신구였습니다. 실용적인 상품도 있었는데 도끼, 단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서부 개척 이전에 미국 건국한 직후에 인디언들하고 이제 만난다고 탐험을 가는데 이때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무역품이 유리구슬이었어요. 그리고 실용품으로는 도끼, 단검이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제철하고 재련술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금속 문명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 갖다 주는 도끼, 나이프 이거 얼마나 신나겠어. 정말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도 비슷했던 것 같고 전혀 실용성이란 하나도 없는데 유리나 유리 장신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신구가 지니는 어떤 종교적, 신분적 의미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게 음식도 갖다 줘요. 소금에 절인 물고기, 훈제 처리한 오리. 이게 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하면서 향신료를 써서 잘 요리된 음식들을 가득 가져갔다고 합니다. 대체로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좀 이렇게 옛날 그 뉴기니에 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 모습대로 사는 분들이 소금을 잘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향신료가 없는 거예요. 당시 푼투 지역의 요리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조리된 요리를 가져간 것도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올리브유 또는 향신료, 소금 이런 거를 사용한 요리, 그 다음에 견과류와 꿀, 밀가루로 만든 과자 이런 건 정말 신기한 문명권의 요리였죠. 우리도 옛날 한말에 사탕, 과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환장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문명의 상징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푼투 지역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맥주하고 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무역 선단은 출발할 때부터 여러 경로로 푼투 지역에 미리 통보가 됐고 그러니까 군대를 안 데려갔죠. 선단은 푼투의 왕이었던 파레오와 그의 왕비 아티의 환대를 받았고 무역과 식생, 지형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 조사하는 전문가들도 실어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선단은 푼투에서 무역품들을 싣고 왔는데 이 선단이 푼투에서 실어온 물품을 벽화로 새기고 기록해놨습니다. 이곳에서는 유향과 송진을 비롯해서 개수나무, 모략, 테레빈, 비비, 치타 같은 동물, 타조깃털, 그리고 누비아인들도 옵니다. 이 누비아인들은 일부는 지도자급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대사, 영사 같은 사람으로 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 가족인지 자유인 이주민인지 노예로 제공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트셉스트는 누비아, 레반트, 푼투 등 주변 지역과의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힉소스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이집트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립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그녀의 치세하에서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녀를 이집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통치자 중 한 명으로 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구 영웅, 더 라이벌, 하트셉스트의 후계자이자 그녀의 그림자 뒤에 가려졌던 왕, 고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린 파라오 투트모세 3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는 그녀가 섭정에서 단독 통치자가 된 후 수년간 실질적 권력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하트셉스트가 사망하자 투트모세 3세는 비로소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정복 전쟁과 영토 확장을 통해 이집트를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트셉스트를 역사 속에서 지우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 덕분에 하트셉스트 사후에 그녀의 최대 라이벌이 됩니다. 자,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와 갈등이 숨어 있을까요?
투트모세 1세와 3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복군주였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군주였는가는 논란이 있지만 투트모세 3세가 뛰어난 전략가에 탁월한 군지휘관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정복군주 하면 람세스 2세가 유명하지만 솔직히 람세스는 별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승리는 다 과장과 거품과 요즘 말로 하면 거의 허위사실 날조에 가깝죠. 이집트 역사의 진정한 정복왕은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는 람세스 2세처럼 화려한 기록과 정확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남겨져 있는 기록으로 보면 지형, 전술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력, 대담함, 끈기와 용맹함을 갖춘 전사였습니다. 하트셉스터가 죽자 진짜 파라오가 된 그는 바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시리아의 국경지대, 이곳은 역사상 이집트의 북방 팽창 한계선이었는데요. 카데시의 왕이 팔레스타인 왕들과 연합해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이집트 기록인데 이게 정말 공격을 해온 건지 이집트가 전쟁하려고 명분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당시 팔레스타인이나 카데시 같은 도시왕국 연합군이 이집트가 공격해 오니까 막기 위해서 결성될 수는 있는데 얘들이 연합해서 이집트로 침공에 들어온다? 이거는 전 솔직히 믿기 어렵다고 봐요. 따라서 이거는 이집트 투트모세 3세의 정복의 명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트셉스트가 사망하자마자 투트모세 3세는 그녀의 평화주의 정책 기조를 버리고 강경 노선으로 정확합니다. 이 두 사람의 통치 스타일은 극과 극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대비와 차이가 이집트 역사에서 신왕국 시대를 최대 황금기로 이끌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트셉스트는 전쟁보다는 경영의 능력이 있는 여왕이었어요. 하트셉스트 만년에 시리아, 가나안 지역이 민심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왕은 불온한 국제 정세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투트모세 3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 돕는 사이예요. 왜? 투트모세 3세가 이때 동원한 병력이 10,000에서 20,000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병력을 신속하게 모아서 시리아로 진격합니다. 카데시와 가나안 연합군은 무깃도를 결전 장소로 택하는데 이 무깃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당시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이었지만 나중에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전설적인 요새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가 사해 부근 광야 한복판에 있는 마사다, 하나가 무깃도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란 말도 무깃도 산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깃도는 나사렛 남서쪽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팔레스타인 회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야 위에 솟아있는 작은 언덕으로 이런 곳이 사실은 요새로 삼기에 천혜의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부터 근대까지 여러 번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무깃도에서 벌어진 그 첫 번째 대회전, 바로 투트모세 3세의 무깃도 전투입니다. 투트모세 3세는 정찰대를 잘 운영했고 전투는 손쉽게 압승으로 끝납니다. 하트셉스트는 정복전쟁은 자제했지만 뛰어난 경영자답게 군대를 절대 소홀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트셉스트가 군대를 버려놨고 투트모세 3세가 새로 군대를 만들었다면 이 단기간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군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투트모세 3세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하트셉스트의 유산덕을 보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투트모세 3세는 하트셉스트를 고마워했느냐? 전혀 그건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투트모세가 집권하고 20년이 지난 즈음부터 전국에 있는 하트셉스트의 조각, 벽화에 새겨진 형상, 기록들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장난이나 우연으로 한 게 아닌 게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훼손됩니다. 예를 들면 하트셉스트 이렇게 구조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 깨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요.
형상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찍었어요. 이거를 누군가가 장난으로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와 근거는 없지만 명목만 공동군주이지 하트셉스트 치세에 숨을 죽이고 살아했던 투트모세 3세의 보복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게다가 이런 훼손은 하트셉스트뿐 아니라 유모인 사트레, 신복들에게까지 미칩니다. 다행히 장제전은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새긴 하트셉스트의 모습도 모조리 지워져 있습니다. 이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트셉스트는 제18왕조 창건자의 직계 혈통입니다. 반면 투트모세 집안은 반계이거나 다른 혈통이었습니다. 투트모세 3세의 청년기까지는 양자의 결합을 통해서 파라오의 권력이 유지되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이 있었을 수는 있죠. 한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정복군주로 확고한 권력을 장악한 투트모세 3세가 아흐모세 1세 혈통, 하트셉스트 혈통과 결별하고 자신을 정통으로 하는 독자적인 혈통과 권력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공적이 하트셉스트의 유산이라는 평가가 듣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위해서 이집트인에게서 하트셉스트가 잘했어, 너도 하트셉스트 덕을 본 거잖아, 이런 생각을 먼저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는 하트셉스트가 세웠던 건축물을 더 크고 멋있는 것으로 세워서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하트셉스트의 건축물 장제전 옆에 더 거대한 자신의 장제전을 세웠습니다. 하트셉스트가 워낙 당시 기준으로도 거대한 걸 세웠는데 굳이 그거를 더 이겨먹으려 했다는 건 특별한 의지 없이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트셉스트의 장제전은 정말 훌륭하게 복원이 됐죠. 사실 그거 다 무너졌던 거 복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 세운 투트모세 3세의 장제전은 참혹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 봐서는 절대 복구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오벨리스크인데요. 카르낙 신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오벨리스크는 하트셉스트 오벨리스크입니다. 투트모세는 그것보다 더 큰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싶어 했죠. 그는 하트셉스트의 오벨리스크보다 더 큰 오벨리스크를 카르낙 신전에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트셉스트를 내려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크잖아, 제일 멋있잖아.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2세가 이걸 또 알렉산드리아로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 서 있다가 다시 데오도시우스의 명령으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전차 경주장 히포드롬으로 옮겨집니다. 덕분에 하트셉스트의 오벨리스크는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투트모세 3세의 오벨리스크가 어딨냐? 그건 이스탄불에 있어요. 거기서라도 서 있으면 뭐 다행인데 이걸 옮길 때 오벨리스크가 너무 커서 3등분을 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아래쪽 두 부분은 운반 중에 침몰했는지 파손됐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윗부분의 높이가 얼마냐? 18.54m예요. 하트셉스트 오벨리스크가 29.5m입니다. 자, 그러면 18.53m 곱하기 3 하면 하트셉스트가 훨씬 커요. 한 32m는 넘었던 것 같은데 잘려가지고 대단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좀 심하게 말해서 진짜 볼품없어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투트모세 3세의 하트셉스트 지우기가 단순한 복수라기보다는 왕위 정통성 회복과 역사 재정립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투트모세 3세가 그녀의 이름을 돌에서 지우려고 했어도 하트셉스트가 남긴 오벨리스크, 장제전, 그리고 그녀의 통치가 이룬 번영은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트셉스트와 투트모세 3세는 권력을 넘어 고대 이집트의 영광을 완성한 파라오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18왕조의 이집트는 이집트 역사상 유례없는 팽창주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하트셉스트는 정복보다는 이미 확보한 영토를 이용해서 경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재정을 안정시키며 국가를 안정시키는 국가 통치에 전념했습니다. 즉 외연의 확장보다는 내치를 통한 국가 발전에 집중했던 것이죠. 이와 함께 하트셉스트는 경제 부흥과 국가 정비를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정복 전쟁을 하면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다음에 그만한 보상을 국민에게 해줘야 합니다. 영토 확장의 보수는요, 무역과 경제 활성화예요. 그 나라의 산물이 나한테 와서 우리의 산업을 일으키고 나에게 직업을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삶을 줘야 이게 정말 효과가 큰 거거든요. 이 사업으로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건설 사업입니다. 건축은 외국에서 들어온 희귀 자원을 과시하고 기술자와 인부들에게 일자리와 막대한 수입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경제적 부가 가져다주는 국가와 문명의 성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입니다. 전쟁보다 경제 부흥과 국가 정비를 우선한 하트셉스트의 정책과 거대한 건설 사업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물론 왕의 권위와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트셉스트가 세운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장제전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봐도 대단하긴 한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특별한 아우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곳에서 영원히 하늘에서 온 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부두를 상징한 게 장제전이에요. 하트셉스트는 장제전을 제세로 장엄 중에 장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 디자인하고 정말 맞아요. 그 장엄이라는 건 뭔가 장례식에서 영원 또는 떠나가는 우주 함대를 보면 느끼는 그런 장엄함입니다. 장제전은 수만 톤의 모래 속에 몇 세기 동안 묻혀 있다가 발견됐는데 1961년부터 폴란드 고고학연구소에 의해서 재건되기 시작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1979년에는 장제전을 포함한 고대 테베와 네크로폴리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장제전의 건축을 총괄한 사람이 세네무트입니다. 세네무트란 이름은 엄마의 형제라는 뜻인데 공주의 교육을 전담하면서 스스로 붙인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장제전 건설은 하트셉스트 제7년과 2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건축 계획이 반복적으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6세기 전에 건설된 이집트 제11왕조의 멘트호테프 2세 사원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왕국 시대에는 왕들의 무덤을 골짜기에 숨겨놓고 거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대규모 신전을 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벽을 깎아서 아문신의 성역을 조성하고 제일 위층 기둥들 가운데 몇 개는 지하의 신 오시리스 형태로 표현된 5.2m 높이의 자신의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조각상은 남성 파라오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하트셉스트가 여성이란 사실은 19세기에 상형 문자를 해독하면서 비로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거 조각 보고 하트셉스트가 남성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조각의 절반은 북왕국의 관을 쓰고 절반은 남왕국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트셉스트의 정의, 남북을 화합시키고 같이 번영하게 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탄생설화와 푼투 원정 등을 부조 벽화로 남겨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묘하게 그늘이 져갖고 컬러가 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푼투 원정 몰라도 뭔가 벽화가 거의 컬러로 잘 남아있거든. 얼마나 뭐 사진 찍는지 제가 사진 못 찍었어요. 카르낙 신전의 제3탐문, 제4탐문 사이에 두 개의 오벨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하트셉스트가 세운 것이고 하나는 투트모세 1세가 세운 것입니다. 원래 오벨리스크는 한 쌍으로 세워지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하트셉스트의 오벨리스크 높이는 약 29.5m, 무게는 약 320톤으로 추정됩니다. 표면에는 하트셉스트의 이름과 업적, 신전에 바치는 헌사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본체는 대부분이 아스완산의 화강암입니다. 아스완은 고대 이집트 최고의 화강암 공급지로 유명했으며 이곳에서 채취된 돌들이 피라미드 사원, 동상 등에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집트 화강암이 이집트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전 유럽에서도 이집트 화강암은 굉장히 고급 재료였어요. 이게 통짜로 돌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균열이 있으면 무너져요. 더욱이 아스완에는 하트셉스트가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미완성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요. 이게 완성되었으면 높이 42m, 무게는 120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오벨리스크가 됐을 텐데 이게 채석 과정에서 균열이 생겨갖고 제작 중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장제전이나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정교하고 뛰어난 건축 토목 기술을 알 수 있는 유산입니다. 하트셉스트가 오벨리스크를 건축한 이유에 대해서 비문에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고 신입니다. 아문 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은 그분이었고 그분의 행동 없이는 어떤 작품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축을 통해 통치의 안정과 신성한 권위 강화에 집중했고 그 결과 그녀가 남긴 건축물들은 오늘날까지 이집트 신왕국 시대 건축 예술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을 끌어내는 게 예술의 극치라고 봐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왜 하트일까?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봐도 하트가 제일 그럴듯하잖아요. 오벨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축물인데 뭔가 이유는 없는데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예술을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가장 훌륭한 점은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원초적인 욕구를 형상화, 최초로 형상화했는데 그것이 가장 훌륭한 형상이었다. 이게 선구자적인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트셉스트는 기원전 1458년에 사망했습니다.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이 그랬듯이 그녀 또한 왕가의 계곡에 안장되었는데요. 장제전 암벽 너머 KV20이라는 곳이 하트셉스트의 무덤입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인간이 육신과 영혼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영혼은 육신 사후에도 계속 그 시신에 들어가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신을 방부 보존하는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훼손될 것에 대비해서 왕의 형상을 돌로 만들어서 무덤 안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1903년 영국의 고고학자로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했던 하워드 카트가 왕가의 계곡에서 정체 미상의 여성 미이라 두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미이라가 하트셉스트라는 확증은 없었는데 2007년에 하트셉스트의 명문이 새겨진 상자에서 부러진 이가 하나 발견됐어요. 이것이 미이라에 빠진 어금니 자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서 하트셉스트의 미이라로 밝혀집니다. 이 미이라를 분석한 결과 당뇨를 알았고 사망 원인은 간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이라 이렇게 보면 그 조각 얼굴하고 비슷해요. 전체적인 얼굴 형태나 이미지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신왕국 시대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끈 하트셉스트.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외교력 능력과 장대한 건설 사업을 통해 왕권을 공고히 하고 이집트 문명을 빛냈습니다. 하트셉스트는 후대에도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파라오의 자리에 올라서 공동 통치를 넘어 실질적인 국가 운영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통치력과 정당한 왕권 수립으로 국가의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누비아, 레판트, 푼투 등과의 활발한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실현하고 고대 이집트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했죠. 정복보다는 평화와 외교와 무역, 경제 번영으로 국가의 부를 확대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찬란한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예술이 어떤 예술가의 능력, 개인적 능력에 의해서 발전하느냐 또는 그 예술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나 어떤 후원을 통해서 발전하느냐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그 예술가가 지금까지 없던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엄청난 지원을 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또 그러한 시도 모험에 동참할 수 있느냐, 요 세 번째가 가장 위대한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위대한 건축물들은 다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정말 자금과 이해와 도전 정신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은 어떤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졌기보다는 그 시대가 그만큼 번영했고, 그 번영이 어쩌다 생긴 부를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조직하고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전 이런 게 나온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술품들을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트셉스트의 장제전이나 오벨리스크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허영심이나 재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트셉스트가 보여줬던 국가의 비전, 국가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폭넓은 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거를 기록이나 다른 거로 증명하지 못하고 그 건축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하트셉스트의 기록이 다 지워졌기 때문인데, 그것도 어떤 정치적 욕구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번영이 하트셉스트의 기록을 오히려 지우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왜 그걸 지워야 됐을까? 너무나 큰 번영과 발전이 그녀 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워야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트셉스트의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것 자체가 이집트의 전성기의 기반을 하트셉스트가 만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하트셉스트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됐어. 얘기 듣다 보면 이집트는 그 안에서 이제 자급자족이 다 되고 하다 보니까 제국으로 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정복을 하고 침략을 할 생각을 안 했던 걸까요? 일단은 외부 세력들이 막아주고, 이집트 자체는 사막에 만들어진 땅이거든요. 이게 진짜 사막에 꽃피운 문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 관리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됐었고, 그리고 대신 또 그 내부 관리의 성과는 또 커가지고 재분배하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역량이 계속 거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요 신왕국 시대 이전까지는 상하 이집트가 통합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나일강 개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외부로 잘 안 나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